장기입니다. 예,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 2부 노변장기 시작하겠습니다. 장기입니다 했는데 장 이렇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 좀 늦게 와가지고 네, 허겁지겁 들어오느라고 죄송합니다. 예, 노변장기 노영희 변호사 아시아경제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퍼포먼스 좀 해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게 있었구나.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시청자들 위해서 손 흔들어준 노영희 변호사였고요. 강서구 살인사건 피의자 선고가 나왔네요. 네, 오늘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실 2부 심리로 열렸는데요. 예. 범인인 김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고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예. 원래는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었는데 검찰은 여기서 조금 감형을 해줬죠. 법원은 감형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해 뒤늦게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 의사를 표시한 점과 피고인의 나이 그리고 성장 환경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런데 징역 30년 선고가 됐는데 유족들이 굉장히 불만을 표시했다고 이 판결에 대해서? 그렇죠. 그 둘째 딸이 특히 이제 불만을 많이 표시를 했고 그 피해자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딸들의 외할머니가 되겠죠. 외할머니도 사형시켜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법정을 나오면서까지도 울분을 토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 딸이나 유족들이 걱정하는 것은 사형 안 시키게 되면 언젠가는 재범을 할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를 죽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사실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그게 이전에 그 피고인 스스로도 뭐 너를 죽일 건지 뭐 니네 엄마를 죽일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보복 범죄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유족들은 처음부터 사형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죠. 국민청원도 됐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보복이라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법의 심판, 정의의 심판, 응분의 처벌을 해달라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이제 형사사법 절차라든지 형사 정책적 입장에서는 사형보다는 좀 낮은 단계 처벌을 하겠다는 것 같고 특히 이 김 씨가 올해 48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30년을 다 채우고 나오면 이제 건 80에 가깝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위치 추적 장치 20년도 이렇게 선고했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만. 예. 그런데 30년 선고됐으면 중간에 가석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원래 있어요. 예. 원래는 3분의 1의 형기를 세우고 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도 사실 걱정인데요. 지금 그 검찰에서 원래 구형할 때 무기징역과 그 위치 추적 장치 10년 부착을 요청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판부에서는 30년과 위치 추적 장치 20년 부착을 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재범이라고 하는 것의 위험성이 조금 있다고 판단은 한 것 같습니다만은 위치 추적 장치를 통해서 그런 위험성을 우리가 좀 사전에 감지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냐라고 재판부가 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 재판은 어떻게 항소합니까? 2심으로 다시 가겠죠? 검찰에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의 지금 뭐 사건 처리 지침을 보면은 이런 경우에 그 상고,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감안을 하고 염두에 두고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좀 더 높은 형량, 그러니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은요, 지금 무기징역 선고했는데 그 재판부가 30년 선고했잖아요. 무기징역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30년 선고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현행법상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는 30년이 그 유기징역의 상한선이에요. 최고다. 물론 이제 1.5배 가중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년이냐 무기징역이었냐 했는데 30년 했으면 사실은 잘 받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무조건 항소하거나 상고한 사건은 아니에요. 이제 그런데 지금 이제 여론이나 아니면 그 피해자 유족들의 그런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는 경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조건 항소할 만한 사항은 아닐 수 있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유족들이 할 수도 있나요? 유족 못하죠. 유족들은 못. 안타깝지만 유족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는지 안 하는지 좀 두고 보고요. 경북 예천군 의회 의원에게 폭행당한 미국 현지 가이드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이 이 박종철 의원 등을 상대로 고액의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모
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캐나다에 있는 모 로펌이 이 피해자인 그 가이드를 통해서 이 박 의원하고요, 박종철 의원하고 예천군 의회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동행했던 다른 예천군 의원들을 상대로 모두 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6억 원 정도의 민사 소송을 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당시 또 그 현지 그 검찰에서는 이 폭행과 관련해서 박 의원 등을 지금 현재 그 형사적으로 이제 소추할 움직임, 형사 기소할 움직임도 같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이 두 가지 소송이 같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예.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달러죠. 500만 달러요? 네. 처음에는 200만 달러를 청구하겠다고 얘기했다가 이게 사실 300만 달러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CCTV를 보게 되면 박 의원이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었다. 두세 번 때렸는데 주변 사람들도 가만히 보고만 있더라. 이건 공범이다. 그래서 민형사를 같이 할 것인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은 이 잘못을 저지른 쪽에서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징벌적인 좀 손해가 좀 들어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예. 500만 달러면은 우리 돈으로 56억 60억 가까운 56억 4천 56억. 네. 56억인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500만 원 정도 글쎄 어느 정도가 나올지가 사실 상상이 안 돼요. 이게 지금 형사처벌이 될지 안 될지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렇게 합의를 해서 유도하는 종용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았을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손해배상 금액 500만 달러가 이게 뭐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하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을 상대로 할 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건 사실 그런 종류의 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막 무조건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실 너무 안 해주는 편이어서 좀 문제가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거나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병원비 내가 1,000원어치 썼으니까 딱 1,000원만 줘야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제 그러한 사건이 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좀 전체적으로 배심원들 만약에 배심원단이 있다 그러면 배심원들이 그 금액을 정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정말로 5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상징 적인 의미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500만 달러 가운데는 예천군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낸 손해배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박종철 의원을 비롯한 이 예천군 의회 의원들이 예천군 의회의 공식적인 어떤 국외 출장 개념 그런 개념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천군 의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이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은 어떻게 논리는 되기는 하는데 글쎄 미국 법원에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긴 합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예천군 의회에도 소송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예천군 의회가 패소하게 되면 국민 세금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문제는 그 손해배상만 이제 미국에서 어쨌거나 이거는 소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 이제 대리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미국 쪽, 그 캐나다나 미국은 변호사 비용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네. 우리나라 변호사 비용보다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적어도 뭐 56억 원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에게 변호사 비용이 지출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 그러면 이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그렇죠. 원래 폭행했으니까 당연히 형사처벌은 가능하죠. 왜냐하면. 캐나다 법원에서? 네. 왜냐하면은 형사처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 사람이 폭행하는 장면이 CCTV를 명확히 찍혔고 그 사실은 팩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폭행과 관련돼 있는 그 캐나다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 문제는 관할 같은 것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장소는 캐나다였는데 이 가이드의 국적이 미국인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실제 장소는 캐나다, 그다음에 가해자는 대한민국 사람들. 네. 이제 되게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또 금방 또 복잡하기 때문에 끝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긴 합니다. 네. 만약에 재판을 해서 실형이 나왔다. 실형? 혹시라도. 근데 그 인신은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박종철 의원은 대한민국을 벗어나는 순간에 체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재수가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처벌을 받고 캐나다 혹은 미국에서 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발생지는 외국이고요. 그다음에 그 현재 국적지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양쪽 다 관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도 보면은 그쪽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또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게 법리로 이미 확립돼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양쪽에 모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유죄 판결이 나고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이 나게 되면은 국제적 망신일 수가 있겠네요. 너무 망신이죠. 국제 망신이죠. 너무 망신이죠, 사실은. 또 왜 폭행을 했냐? 폭행 이유도 또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폭행 이유가. 오도방을 불러달라고. 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런 사실도 만약에 뇌신을 통해서 다 알려지면은 망신스러운. 이미 망신은 했죠. 이제 두고두고 망신을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예천 국민들은 군 망신이다. 사퇴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사퇴했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그 박종철 의원의 이제 그 보궐선거죠. 그러니까 후임 부의장을 선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 계속 의회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나 더 볼까요? 청와대가 3.1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다. 사실은 이번 3.1절은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100주년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면 대상 기준이 혹시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사면 기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3.1절 특사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며칠 전이죠. 이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사실 3.1절 특사가 가지고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살짝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얘기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요. 오늘도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면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지 또는 사면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고요. 지금부터 작업을 시작하겠다라는 게 법무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뭐 언론에서는 이미 뭐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아니다. 뭐 벌써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기준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 모르겠어요.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희망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는 언론이 괜히 그런 것으로 뉴스거리를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석기 전 의원이 거론이 되는 거는 어쩔 수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일단 수감된 지 상당히 지났기 때문에 형기를 상당히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가석방 대상에 포함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석기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23일 날 원래 청와대 본수광장에서 양심수석방 추진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도 사실은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번에 100주년이라고 하는 것이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 이석기 전 의원을 특사로 풀어주게 되면 정치적으로 그렇죠. 굉장히 부담감을 상당히 부담감이 생기죠. 엄청 부담스럽고 아마 안 하지 않을까? 이게 잘못하면은 지금 남북 화해 무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석기 의원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는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이제 포함될 것이냐 문제인 거죠. 예. 근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같은 경우에 뭐 여러 번 작년 뭐 크리스마스 때인가요? 그때도 한번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작년 9월에 열린 여야 사당 대표들 만찬 청와대에서 그때 한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자 문 대통령이 저도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풀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석기 전 의원하고는 좀 케이스가 다르죠, 사실은. 예. 이제 그 민주노동이라고 하는 그 상징을 가지고 있는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풀어줄 가능성도 저는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민노총하고 또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정부의 기조하고 민노총의 또 이 기조가 또 안 맞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예. 여론이 사실 또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아직까지 이제 언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많이 논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뭐 이석기 의원 전 의원 정도는 아니지만 한상균
위원장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그렇죠. 부담일 것 같고 왜냐하면 그렇죠. 야당에서 이걸로 또 맹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한성균 위원장은 일단 책임기를 마치고 석방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성균 위원장은 사면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면 복권에 해당이 됩니다. 복권. 예. 복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큰 부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과거 이제 그 정치적인 이유 혹은 뭐 시국 관련 사건으로 감옥에 갔던 분들을 사면하는 경우는 일단 형기를 마친 이후에 복권을 시켜주는 그런 절차였던 것이 더 많았다고 본다면 제가 볼 때 한상균 위원장을 복권시켜줄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고요. 정치적 부담도 아무래도 이석기 의원하고는 전혀 좀 다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히려 지금 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지난 2008년 광우병 집회 때 상당히 많은 그 시민운동 단체들 관련자들이 그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또 그 관련해 가지고 아직까지 복권이 안 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복권 절차가 좀 진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권 그러니까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지난번에 2017년도에 있었던 그 복권이 있었었잖아요. 네. 전 의원. 정봉주 의원이요? 네. 그때 이제 유일하게 그때 정치인 중에. 유일하게 정치인 중에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무래도 지금 지금 사면 복권을 놓고 야권은 야권 또는 그다음에 또 이제 시민사회운동단체 그다음에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또 재계 그러니까 경제계 쪽에 입장이 서로 다 달라요. 서로 자기 쪽 사람들이 좀 더 많이 포함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좋은 건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모두 다 한 명씩 끼워 넣는 방향으로 갈 수도 사실 그런 것도 사실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오늘 계속 포털 사이트 검색어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JTBC 손석희 사장입니다. 예. 이 김모 기자라고 하죠. 네, 김모 기자하고 지금 진실 게임 양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폭행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도 있고요. 취업 청탁이 있었냐 없었냐 이 문제도 있었고. 동승자가 있었느냐 문제. 접촉 사고 일어났을 때 동승자가 있었냐 없었냐. 동승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동승자가 상대가 누구였냐. 네, 그리고 어떤 관계였느냐,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석희 사장으로서는, 언론으로 입문하고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글쎄, 이게 어떻게 결론 나든 간에 손석희 사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미지에 치명적인 어떤 손상이 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승자가 정해져 있고 승패가 정해져 있다는 그런 일까지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 손석희 사장이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 더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찰 조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근데 지금 연속으로 녹취록도 나오고 있고 녹취 영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녹취 영상의 녹취록을 봤을 때는 이게 찍는 걸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추측만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렇죠. 이제 사실 그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봤는데 제대로 많이 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이제 그 녹취한 사람의 진정성 내지는 그 사람이 자꾸 뭔가 말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손 사장이 녹취하는 거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대답하는 모습 그리고 또 실제 사실 누구랑 동승했는지가 중요합니까? 직장 동료랑 동수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같이 차에 타고 있을 수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견인차를 근데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견인차를 주차장에서 후진하다가 들이받는다 내지는 접촉사고가 난다. 그럼 견인차하고 접촉사고 나는 건 사실 조금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차장에 특히 견인차가 있다고 생각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과연 주차장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상 주차장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걸 모르고 갔었다라고 하는 게 손석희 사장의 주장이기 때문에 정말 이제 몰랐었느냐 첫 번째. 두 번째 의문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가볍게 아주 거의 자기는 못 느낄 정도로 이게 접촉이 일어났다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견인차 차주가 그렇게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사실 잡았을까. 게다가 거기 사건에서는 경찰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50만 원 주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을 경찰까지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었을까. 이제 이런 세 가지 의문점이 사실 좀 들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게다가 그런 정도를 했다고 해서 기자든지 누구든지 아무리 손석희 사장이 이제 유명하다 해서 그걸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인 협박을 한다는 게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도 사실은 조금
일반 상식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게 저의 느낌이어서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이런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협박하는 이런 거라면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확하게 진실이 뭔지 조금 확인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경찰 수사하면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을까. 근데 그 전에 이제 우리 언론이 너무 앞서가서 보도를 그렇죠, 좀 바로 그거죠. 하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